어릴 적 가라앉은 배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상상을 한 적 있으시죠? 당연히 해보셨을 거예요. 닻이 바다로 가라앉고 금으로 가득 찬 보물 상자가 모래 속 바닷바닥에서 열리는 그런 낭만 가득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그 끝이 없어 보이던 바다의 보물 이야기도 이제는 미소 지어지는 추억으로만 남게 되죠. 아이들의 상상력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데요, 그 어린 시절의 꿈을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좇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예 보물 찾기를 평생의 일로 삼아버린 거죠. 물론 보물을 찾아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탐험가들은 끝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도전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드물게 지식과 노력 그리고 운이 기적처럼 맞아떨어져서 오랜 꿈이 현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행운을 거머쥔 탐험가들 가운데 멜 피셔라는 이름은 단연 돋보입니다. 그가 건져 올린 보물은 지금까지 발견된 해저 보물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했거든요.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스페인의 보물.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7세기 초 유럽의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바로 스페인이었죠. 스페인은 신대륙에 광대하고도 엄청난 부를 지닌 식민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복자들과 원주민 국가 사이의 전쟁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이미 정복된 땅에서는 금과 은, 보석은 물론 갖가지 약탈품들이 마치 폭풍처럼 본국으로 보내지기 시작했어요. 스페인 왕가의 찬란한 번영은 이른바 보물 함대가 실어나르는 부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의 여러 항구에서는 엄청난 양의 보물이 수십 척의 대형 범선에 실려 대서양을 넘어 본국으로 운송됐습니다. 그 보물을 주로 실어나른 것은 스페인의 갈레온선이었는데요. 물론 당시 기준으로는 튼튼하고 훌륭해 보였겠지만 실제로는 길이 약 40m, 폭 16m 정도의 2층 갑판을 가진 군용 수송 범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선원이라면 이런 믿음직하지 못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일 거예요. 하물며 대서양을 횡단한다니요. 현대의 일반 화물선은 길이가 수백 미터에 달하고 폭도 40에서 60m에 이르거든요. 하지만 당시 기준에서 보면 길이 34m, 폭 약 10m였던 갈레온선 누에스트라 세뇨라 데 아토차는 스페인 함대의 자랑이었고 28척으로 이루어진 함대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핵심 선박이었습니다. 1622년 9월 4일 이 함대는 아바나항을 출항해 스페인의 세비야를 향한 항해를 시작했죠. 이렇게 위험을 무릅쓴 항해는 매년 반복되던 일상이었습니다. 함대에 속한 모든 배가 예외 없이 보물로 가득 실려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재화를 실은 주요 선박 중 하나가 바로 아토차호였는데요. 그 선창 안에는 무려 40톤에 달하는 은, 20만 장이 넘는 동전, 수백 개의 금괴, 그리고 수십 킬로그램에 이르는 에메랄드와 진주까지 가득 실려 있었죠. 너무 많은 보물을 싣다 보니 승무원이 쓸 공간조차 부족해져 원래 정원이 600명이었던 것을 265명으로 줄인 채 출항해야 했습니다. 육지에 남은 사람들은 아토차에 승선한 선원들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배웅했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60일에서 80일만 지나면 스페인에 있는 가족 곁으로 아니면 익숙한 술집으로 당당하게 귀환할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이란 언제나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죠. 실제로는 누에스트라 세뇨라 데 아토차를 비롯한 8척의 갈레온선을 타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항해는 두세 달이 아니라 단 이틀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9월 5일 저녁, 맹렬한 폭풍이 함대를 덮친 것이죠. 너무 많은 보물을 실은 배들은 자연의 거센 힘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강풍에 휩쓸려 플로리다 앞바다의 산호초 지대로 밀려가게 되었고 함대 28척 가운데 8척이 산호초에 부딪혀 침몰했으며 아토차호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배에 실려있던 보물은 전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승무원 대부분도 바다와 함께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265명 중 살아남은 사람은 고작 5명뿐, 그마저도 병사 3명과 노예 2명이었습니다. 침몰한 8척 전체로 보면 무려 550명에 달하는 목숨이 바다에 삼켜졌던 것이죠.
17세기의 보물수색. 요즘 우리는 막대한 보물이라는 말로 한데 묶어 이야기하곤 하지만 당시 이 보물을 기록하던 관리들은 선적 서류의 모든 동전, 모든 금은괴, 모든 보석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꼼꼼하게 적어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불가항력에 따른 사고였고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죠. 무엇보다 이 보물의 손실은 스페인 왕실에게 엄청난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격분한 국왕은 곧바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물을 당장 회수하라. 하지만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그 명령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사고가 발생한 다음 달, 즉시 수색대가 조직되었지만 침몰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강력한 폭풍과 해리로 인해 잔해는 광범위하게 흩어졌고 심지어 돛대 하나조차 발견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결국 수색대가 겨우 찾아낼 수 있었던 건 산타 마르가리타의 침몰 위치와 아토차호 외판의 일부뿐이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두 번째 수색대를 편성한 건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625년이 되어서였는데요. 하지만 그 결과 역시 첫 번째 수색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원정대장 누니에스 멜리안 선장이 사용한 잠수 종 덕분이었는데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아주 원시적인 장치지만 실제로 작동은 했습니다. 거꾸로 뒤집은 통을 바닷속에 집어넣어 안에 공기를 가두고 잠수부가 그 안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만든 장치였죠. 누에스트라 세뇨라 데 아토차의 보물은 끝내 찾지 못했지만 산타 마르가리타 호에서는 다량의 은괴와 수만 장에 달하는 은화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641년 상부의 지시에 따라 모든 수색 작업은 결국 중단되고 말았죠. 멜 피셔의 탐사. 그로부터 약 400년이 흐른 뒤 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에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미국인 멜 피셔였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평범한 다이버로 아내와 함께 첫 다이빙 센터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수천 명에게 스쿠버 다이빙을 가르쳐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962년 운명처럼 전설적인 보물 사냥꾼 킵 와그너를 만나게 되었고 1715년 침몰한 스페인 함대를 함께 찾아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 제안은 그야말로 꿈만 같은 기회였죠. 멜 피셔는 어릴 때부터 스티븐슨의 보물섬에 푹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멜 피셔와 킵 와그너는 1715년 플로리다 앞바다에 침몰한 스페인 함대를 찾아내기 위한 회사를 함께 세우게 됩니다. 실제로 바닷속에 들어가 수색 작업을 수행한 건 당연히 멜 피셔와 그의 다이버 팀이었습니다. 당시 피셔는 자신이 직접 고안한 장비를 현장에서 사용했는데 이름하여 메일박스라는 장치였습니다. 메일박스라는 이름은 바닷속 모래를 날려버리는 이 장치에 피셔가 농담처럼 붙인 별명이었죠. 이 장치는 L자 형태로 되어 있었고 강력한 수류를 해저 쪽으로 분사해 모래를 걷어내는 구조였습니다. 덕분에 단 몇 분 만에 해저의 넓은 범위에서 모래를 깨끗이 제거할 수 있었죠. 이 메일박스를 활용해 피셔는 생애 처음으로 진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1715년 침몰한 스페인 갈레온선에서 건져 올린 1033장의 금화였죠. 나중에 피셔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금빛으로 뒤덮인 바닷속 풍경은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고요. 그리고 1969년 피셔는 1715년 함대의 수색을 중단하고 전설 속 보물선으로 가장 유명했던 아토차호 탐사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이때만 해도 그가 앞으로 무려 16년 동안 탐사를 이어가게 되고 상상조차 못했던 성공을 거두게 될 줄은 전혀 몰랐죠.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긴 세월 동안 피셔와 그의 회사는 수많은 시련과 맞서야 했습니다. 수색 중 예기치 못한 예인선 사고로 피셔의 장남 더크 피셔와 그의 아내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비극도 있었습니다. 회사는 몇 번이고 파산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건 끝없는 끈기와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들어내는 창의성과 실행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예를 들어 그는 세계 최초의 떠다니는 박물관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0년 대망의 성과가 찾아옵니다. 아토차호와 함께 침몰했던 갈레온선 산타 마르가리타의 잔해가 마침내 발견된 것입니다. 같은 해 여름 자력 탐지기가 대형 금속 물체의 존재를 감지해냈습니다. 그 금속 물체는 바로 아토차호의 일부였던 것이죠.
근처에서는 아토차호에서 사용된 구리제 솥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 덕분에 수색 범위는 마르케사스 키스 제도에서 반경 10마일 이내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드디어 성공이 가까워졌다는 희망을 안겨주는 발견이었지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기까지는 이후로도 5년이나 더 걸리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멜 피셔의 생애 최대의 순간이 찾아온 건 1985년 7월 20일이었습니다. 그날 다이버들은 누에스트라 세뉴라 데 아토차의 보물 중 일부였던 은괴 더미를 마침내 해저에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투탕카멘 왕의 황금관이 발견된 이래 가장 대규모의 보물 발견이었던 것입니다. 멜 피셔와 그의 아내 돌로레스는 이제 꿈을 포기하지 않은 집념의 상징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죠. 피셔의 유명한 결의에 찬 대사 Today is the day, 즉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는 세계 곳곳에서 회자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멜 피셔에게 영화 인디아나 존스 속 진짜 모험가의 모습을 겹쳐보았습니다. 물론 첫 금화를 발견한 이후로는 수색 작업의 속도가 배 이상은커녕 수백 배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수심 약 17m의 해저에서 피셔의 팀은 무려 40톤이 넘는 보물, 10만 장이 넘는 은화, 약 1000개의 은괴, 100개가 넘는 금괴, 약 32kg에 달하는 에메랄드, 그리고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유물들을 인양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귀중한 것으로 꼽힌 건 보석 장식품과 무기류, 함포, 그리고 항해용 지도였는데요. 1980년대 당시 기준으로 이 보물의 총 가치는 무려 4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그 총액은 10억 달러를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 스페인 갈레온선에 실려있던 수많은 유물들이 역사적으로도 지극히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는 사실인데요. 예를 들면 길이가 2m를 넘는 금사슬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선박의 장교 중 한 명, 어쩌면 선장 본인이 착용하던 것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금사슬의 무게는 무려 수 킬로그램에 달했다고 하니 그런 걸 목에 걸고 다녔던 장교는 목이 무쇠처럼 튼튼해야 했겠죠. 이처럼 아토차의 보물은 해저 수백 미터에 걸쳐 넓게 흩어져 있었고 거센 폭풍과 해류에 의해 움직이는 해저 모래 속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결정적인 활약을 한 것이 바로 피셔의 메일박스였습니다. 이 단순한 장치와 자력 탐지기를 능숙하게 활용함으로써 피셔는 아토차의 보물뿐 아니라 같은 함대에 속했던 또 다른 배 산타 마르가리타의 잔해까지도 발견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법정에서의 싸움. 첫 번째 유물 발견 소식이 공식 기관에 전해지자마자 이번에는 바다와의 싸움이 아닌 보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시작됐는데요. 플로리다 주정부와 미국 연방정부가 나서서 자신들에게도 이 보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들은 고고학적 유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어 발견된 유물의 가치 중 25%를 정부에 넘기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멜 피셔는 이 결정에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어떤 기관의 지원도 보조금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책임과 자금만으로 보물 수색을 이어왔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그가 왜 누군가와 이 보물을 나눠야 한단 말입니까? 결국 피셔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재판은 여러 절차를 거쳐 마침내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982년 연방대법원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죠. 발견된 모든 보물은 멜 피셔의 회사 트레저 살버스사의 소유이다. 이 판결은 해저 고고학 분야에 있어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부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민간 탐사자들도 발견한 유물에 대해 정식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물론 그에 따른 조건도 있었는데요. 탐사가 전적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발굴 기록도 규정에 맞게 철저하게 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할 만큼의 가치가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멜 피셔는 수백만 달러를 손에 쥔 뒤 만족하며 은퇴하고 자서전이나 쓰기 시작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서전은 제대로 출간되었죠. 박물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92년 플로리다주 키웨스트에 문을 연 이 박물관에는 그 이후 수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멜 피셔의 주된 활동은 여전히 바다의 보물을 찾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 뜻을 자녀들이 이어받았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아토차호 보물 탐사는 다시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해양대기청이
드라이 토르투가스 제도와 마르케사스 키스 제도 주변을 연방 보호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토차의 보물이 발견된 해역은 이제 허가 없이는 유물을 탐사하거나 인양할 수 없는 보호구역이 되어버린 것이죠. 현재 법적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회사는 다시 1715년 스페인 함대의 다른 침몰 보물들을 수색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디 그들의 새로운 모험에도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